야, 열역학 여기도 방학 기간 동안에 우리 한번 배웠는데 기억나냐? 기억나? 기대를 하지 말아야지, 이 새끼들. 자, 일단은 우리 화학에서도 방학 때 했던 건데 당연히 기억이 안 났겠지만 열역학도 우리 마찬가지 열에 대한 역학이에요. 물리 1단원의 앞쪽 파트는 다 고전역학이에요. 고전역학. 예, 제일 먼저 이제 역학이라는 걸 처음 주장한 학자가 뉴턴이라는 인간이어서 뉴턴 역학 배운 거야. 그 뉴턴 역학이 1법칙, 2법칙, 3법칙이 뭐 관성 법칙, 가속도 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 이런 거 배운 거 아니야? 예, 거기까지가 이제 뉴턴 역학이라고 하는 가장 고전적인 역학이고 얘는 열에 대한 역학이다 이거야. 왠지 열역학 하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뭐 엄청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자, 일단은 개념은 먼저 봅시다. 열역학 오늘 배울 내용이 1법칙과 2법칙이거든? 자, 열역학 1법칙과 2법칙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냐? 열역학 1법칙이 뭘까? 열역학 1법칙.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으로 본다면은 1법칙은 그냥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줄게. 우리 지구의 행성들이, 아니, 지구의 사람들이 이렇게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에너지를 소비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입니다. 생명과학에서도 나오는데 우리는 뭐 분해자, 소비자, 생산자 세 개의 범주 중에 소비자야. 그럼 뭔가에 계속 에너지를 먹어서 소비만 하고 있잖아.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만드냐? 포도당을 처먹어서, 산소 먹어서, 예, 세포호흡을 통해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잖아. 우리 몸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먹는 형태의 에너지인 포도당이라는 거를 누가 제공해 주냐? 식물이 만든 거, 광합성의 산물이 포도당 아닌가? 그걸 이제 식물이 만든 거의 형태를 뭐 바꿔가지고 식물 그대로 먹으면 우리는 포도당 그대로 섭취하는 거고, 식물을 먹는 초식동물도 우리가 먹고 그 초식동물을 먹는 육식동물도 우리도 먹잖아. 우리가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예요, 인간이. 이러니까 식물들이 만들어낸 영양분을 우리가 다 먹어서 살고 있어. 그럼 식물은 광합성이라는 걸 할 때 어디에서 에너지를 얻어내냐? 결론적으로 보면 태양이죠. 태양에 있던 빛 에너지를 식물이 이용하는 거야. 그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 그럼 태양이 가지고 있던 그 에너지 중에 지구로 도착한 에너지가 있을 것이며 그 에너지로 지금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거야. 대신 에너지는 절대로 없어지거나 중간에 없어지거나 새로 만들어지는 건 없어요. 그럼 어떻게밖에 안 되는 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태양이 갖고 있던 빛 에너지를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화학 에너지라는 포도당이라고 얘기하는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변환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포도당을 우리 인간이 먹으면 ATP라는 또 다른 형태의 화학 에너지로만 바꾸는 거야. 결론, 에너지는 절대로 없어지거나 생기는 게 아니라 바뀌기만 합니다. 바뀌기만 해. 대신에 에너지의 변환이 될 때는 반드시 어떤 에너지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냐? 열 에너지라는 전환 과정에서 손실된 에너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도 손실됐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100이라는 태양 에너지가 있대. 그럼 식물이 그 에너지 중에 몇 % 정도를 이용할 수 있는 줄 아니?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효율이라고 부르죠. 몇이라는 에너지가 공급됐으면 그 중에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얼마며 밖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가 얼마냐? 이걸 효율이라고 하잖아. 에너지 효율. 그럼 식물이 태양빛을 100을 받았어. 그럼 식물은 효율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니? 1%입니다. 쓰레기야. 1%짜리 효율이야. 그럼 100을 먹으면 지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를 1 만들어. 그걸로 전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 다 삽니다. 그럼 99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에너지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 에너지는 변환 과정에서 태양 에너지를 식물이 받으면 지가 1이라는 에너지를 갖고 나머지 99라는 에너지를 다시 공간에 방출해요. 그래서 전체 에너지는 100이 유지가 되면서 그때 우리는 표현하는 방법이 손실되었다. 이거는 식물의 입장에서는 손실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손실된 게 아니죠. 열 에너지의 형태로 바뀐 것 뿐이지. 그래서 이제 열역학 1법칙을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법칙은 뭔지 아냐? 뭐 한 번이라도 들어는 봤겠지. 엔트로피의 법칙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근데 이게 고전 역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항상 배웠던 게 역학에서 뭐 한빛공학 배웠구나. 역학 파트에서 이제 우리가 원래 배워야 되는 게 역학적 에너지라는 걸 배워. 그 역학적 에너지라는 게 에너지가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마찰이 없거나 뭐 이제 뭐 거의 균이랑 뭐 마찰면이 없는 마찰력이 없는 그런 상태면 무조건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데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거는 물리학에서 그러니까 잘 다루질 않아. 왜? 고전 역학에서는 야, 너 속도 얼마야? 너 속도 얼마야? 그럼 좀 있으면 언제 어디까지 갈 거며 뭐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 값을 계산하는 거라고. 그래서 물리 1에서는 요걸 중점적으로 다룰 거고 이제 드디어 물리 2로 가거나 화학 2에 가면은 이 엔트로피의 법칙을 드디어 다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많이 얘기는 안 할 거지만 지금은 요거까지만 봅시다.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거랑 거의 비슷한 뜻으로 쓰는 게 뭔지 아니? 비슷한 의미가 하나 있어. 뭐가 어떻게 된다? 질서도 한계. 어떻게 된다? 증가하는 방향으로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행위가 속해진다. 이게 무질서도 하다. 이게 너네들도 아는 거야. 내 방이 깔끔하게 정리를 한 게 질서하다고 하냐? 무질서도 하다고 하냐? 질서하다고 하잖아. 그 방을 아무도 안 치우고 한 달 동안 계속 살면 당연히 개판 5분 전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도 우리 인간도 자연 상태에 있는 물질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쪽으로의 현상을 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근데 오늘 배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연력학 1법칙이에요.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도 연력학 1법칙이 제일 많이 나올 거고, 자, 연력학 1법칙은 물론 책에 있는 내용으로 배우는 것도 좋지만 내가 이쪽 파트 할 때는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항상 얘기하는 첫 번째, 신이 내린 방정식이라고 해요. 이게 뭐였어? 이상기체 방정식입니다. 학교에서 이 이상기체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수도 있고 얘기를 안 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해야 돼. 이쪽 파트는 무조건 이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돼. 자, 그럼 이상기체 방정식을 내가 신이 내린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왜 신이 내린 방정식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냐? 하나의 공식에 역사상 위대한 과학자들이 얘기한 3가지 법칙이 들어갑니다. 3가지 법칙이. 그 첫 번째 법칙이 어떤 법칙이냐면 보일의 법칙이에요. 자, 보일의 법칙은 지금 뭐 초딩들도 배울 거다 아마. 야, 보일 법칙이 뜻이 뭐랑 뭐와의 관계가 어떻다라는 걸 얘기한 과학자 보일이야. 보일은 일단 무엇과 무엇의 관계를 본 거니? 부피와 압력과의 관계를 보고 싶었어. 자, 제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야. 풍선이 있는데 풍선을 내가 불어. 분 다음에 가만히 냅두면 풍선의 크기가 요만하다고 봅시다. 근데 이걸 내가 인위적인 힘을 줘가지고 꾹 눌렀어. 야, 누르면 물론 이렇게 누르면 쌤 이렇게 펼쳐지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눌렀다고 해봐. 그럼 풍선이 어떻게 되겠냐? 압축이 되죠. 자, 이거보다 더 쉽게 얘기해 줄게. 주사기에다가 이제 공기를 가득 담어. 그 다음에 공기를 쭉 누르면 조금이라도 눌러지니 안 눌러지니? 눌러집니다. 끝까지는 안 가지. 조금은 가긴 갈 거야. 결론, 내가 준 압력에 의해서 공간이라는 부피가 줄어듭니다. 이게 이제 보일의 법칙이에요. 그럼 보일의 법칙은 원래 공식으로 얘기한다면 처음에 압력에다가 처음에 부피를 곱하면 나중에 압력에다가 나중에 부피를 곱한 값과 같다.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처음에 10리터라는 풍선이 있었대. 그때는 압력이 외부에서 준 누르는 힘이 그냥 1기압이에요. 근데 내가 아까 전에 설명했던 거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막 누른 거야. 눌러. 그래서 5기압만큼을 줬어. 그럼 원래보다 압력이 몇 배가 된 거니? 5배가 증가했잖아. 자, 요렇게 증가하게 되면 나중에 풍선의 부피는 몇 리터가 될까? 그냥 2리터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부피에다가 처음에 압력을 곱해버리면 나중에 부피에다가 나중에 압력 곱한 값이랑 같다는 거예요.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요거밖에 없어요. 자, 대신에 조건이 있어야 돼. 이게 완벽하게 성립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 어떤 조건? 온도라는 값이 달라지면 안 돼요. 자, 요것도 한번 얘기해 줄게.
풍선을 이대로 불었단 말이야. 분 다음에 너네 집에 가서 궁금하면 진짜 해봐. 풍선 분 다음에 그 줄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풍선의 둘레가 몇 센치 나오는지 한번 해봐. 그 다음에 바로 냉동실에 넣어버려. 냉동실 딱 넣은 다음에 게임하고 있으면 게임 확 해가지고 한 판 끝내. 한 10분 뒤에 딱 돌아와가지고 냉동실에 있는 거 딱 꺼내. 풍선을. 그리고 바로 재봐. 그러면 풍선의 둘레는 무조건 줄어듭니다. 줄어요. 이게 뭐냐면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그럼 지금 압력에 의해서만 부피 값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온도라는 조건은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보일 법칙을 적용하려면 온도가 일정해야 돼. 자, 그럼 두 번째, 지금 내가 얘기한 거. 온도가 바뀌면 부피 값에 영향을 받는다 했잖아. 요게 샤르르라는 인간의 법칙이에요. 샤르르 법칙은 온도에 의해서 부피 값이 바뀔 수 있다. 이걸 얘기한 거고, 얘도 공식을 보면 나중에 부피는 얼마나 바뀔 수 있냐. 처음 부피에다가 처음 부피 곱하기 273분의 t를 해주면 나중에 부피 값을 계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 자, 이것도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예를 들어줄게. 처음에 공간에 10리터만큼의 기체가 있었대. 자, 요 10리터만큼의 기체의 온도가 0도씨였어. 자, 그런데 얘를 273도씨로 올려줬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내가 얘기한 거랑 반대죠. 아까는 내가 풍선을 냉동실에 넣으면 온도가 내려가니까 부피가 줄어든댔지. 근데 지금은 온도를 높였잖아. 그럼 부피가 어떻게 되겠냐? 커질 거야. 근데 얼마큼 커질 건데? 그게 여기다 대입하면 된다고. 그럼 한번 해볼게. 요게 이제 V0 값이 처음 부피야. 처음 부피. 그럼 10리터에다가 V0 10리터 곱하기 273분의, 이건 제일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그냥 델타 T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온도의 변화량이야. 그럼 내가 바꾼 온도의 변화가 얼만큼이냐? 273만큼 바꿨잖아. 자, 그 다음 다시 요거 보일 법칙은 나올 건데 샤르 법칙은 절대로 너네한테 계산하라는 문제 안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야. 그럼 얘가 지금 약분되니까 얼마냐? 1이죠, 1. 그러면은 얘가 1에다가 이거 곱해봐야 10이잖아. 이거 두 개 더한 값이 나중 부피다 이거네. 그럼 나중 부피가 얼마라는 거야? 20리터가 된다는 거네. 이걸 샤르라는 사람이 알아냅니다. 처음 부피에 2배 정도 되려면 273이라는 온도만 주면 돼요. 실제로. 근데 273을 어디서 들어봤어야 돼, 니들은. 어디서 들어봤어? 절대온도죠. 자, 이래서 여기서부터 샤르라는 사람이 사고 실험을 해요. 그래? 절대온도가 273이야? 그럼 마이너스 273도, 즉 0켈빈을 주면 어떻게 될까? 0켈빈을 주면 어떻게 될까? 잘 생각해봐, 이건. 0켈빈이라는 거는 너네 켈빈이라는 절대 온도는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냐? 야, 우리가 실제로 지금 쓰는 단위는 도씨지. 섭씨 온도. 그럼 섭씨 온도의 정의가 뭐야? 그래, 물이 정의야, 물. 우리가 사용하는 온도는 물의 어는 점을 0도씨, 물의 끓는 점을 100도씨로 잡아가지고 상대적인 값을, 백등분한 값을 쓰는 거야. 근데 니들 한번 물어볼게. 물이 0도에서 얼어? 아니잖아. 물이 몇 도에서 얼는데? 그건 우리 인간들의 합이야, 그냥. 야, 우리는 그냥 물이 어는 그 온도를 딱 0도로 하자. 이걸 합의한 거야. 물이 0도에서 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럼 이게 미국에서 사용하는 온도의 단위가 화씨 온도라는 거거든. 걔네들은 우리랑 달라요. 물의 어는 점이, 걔네들 F를 쓰거든. 몇 F인 줄 아니? 혹시 안 삶냐? 미국에서, 아까 전에 내가 많이 얘기했는데, 너네 한국에서 중학교 안 나왔으니까 미국에서 나왔을 수도 있잖아. 미국에서 중학교 나왔으면은 물의 어는 점을 몇 도라 배운 줄 아니? 물의 어는 점을 32F로 봅니다. 32도예요. 진짜 걔들은 그렇게 배워. 32도에서 물이 언다고 알아. 그럼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과학자가 한 명 오고, 내가 한국 대표하는 과학자로 갔단 말이야. 그래서 만났어. 막 얘기하다가, 야, 물 이렇게 얘기하다가, 물이 인마 0도에서 얼지. 그러니까 미국 과학자는 뭐라 하겠냐? 뭔 개소리야. fuck, what the fuck 할 거 아니야. 야, 물이 32에서 얼지 무슨 0에서 얼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러니까 단위가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실제로 물이 어는 점이 32도고 물의 끓는 점은
212도입니다. 물에 끓는 점이. 그럼 미국에서 사용하는 단위는 물에 어는 점이 32도고 물에 끓는 점이 212니까 사이가 몇 등분이야? 180등분이지. 우리가 쓰는 섭씨 온도보다 훨씬 더 정밀한 값을 가져요. 화씨 온도가. 대신에 이제 과학자들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에서 있는 과학자나 한국에 있는 과학자나 만나가지고 학회라는 걸 해요. 이때 이제 자기의 뭐 이론을 발표할 수도 있고 과학자들끼리 만나가지고 뭐 이제 쌉소리 하는 거야. 아무튼 그런 자리에 만나면 뭔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세운 온도의 단위로만 얘기를 하면은 미국 과학자는 얘기가 안 들릴 거 아니냐. 그래서 과학자들끼리 야, 안 되겠다. 우리 과학에서만 사용하는 단위를 만들자. 그래서 만든 단위가 절대 온도예요. 절대 온도의 개념이 켈빈이라는 개념이고 이 켈빈 값을 섭씨 온도로 환산하게 되면 273도씨, 마이너스 273도씨예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절대 온도예요. 그럼 절대 온도인 0켈빈의 정의가 그럼 뭔데? 다시 해줄게. 물에 끓는 점과 어는 점으로 정의한 게 섭씨 온도고 화씨 온도도 물이 정의야. 근데 얘는 물로 정의할 수가 없다고. 그럼 0켈빈이라는 거는 무엇으로 정의할 건데? 얘는 분자의 움직임, 운동성으로 정의합니다. 이 얘기는 분자가 운동하지 않는 마지막의 온도가 0켈빈이에요. 즉 0켈빈이 되면 분자의 운동을 정지합니다. 안 움직여요. 야, 너네 이게 부피값을 10리터라고 하는 값이 지금 0도씨로 그대로 냅두면 부피가 막 바뀌어? 안 바뀔걸? 근데 왜 안 바뀌는데? 이 실린더로 봅시다. 실린더가 움직이질 않아요. 안 움직인다는 거는 물리학적인 개념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니? 안 움직인다고. 알짜임이 0이지. 안 움직이면 정지잖아. 알짜임이 0이야. 알짜임이 0인 상태를 우리는 역학적 평형 상태라고 해요. 그럼 어렵냐? 역학적 평형 상태라는데 역학적 평형이면 뜻이 뭐겠냐? 알짜임이 0이니까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눌려주는 힘과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는 힘이 같아야겠지. 근데 쌤, 위에서 왜 아래로 누르는데요? 이게 뭔데? 이게 대기압이라는 거죠. 이게 대기압이야. 그러면 얘네들도 일기압만큼의 압력이 있어야지만 평형이 됩니다. 그럼 쌤, 도대체 압력은 뭔데요? 이제부터 너희들이 계속 물어볼 건데 우리들은 배우는 게 액체와 고체는 안 배웁니다. 기체만 배워요. 왜? 코딩이잖아. 대학교 가면 유체라는 걸 배워. 이제 액체 상태에서 해도 배운단 말이야. 물어보지 마. 개 어려우니까 안 배울 거야. 우리는 기체만 배워요. 그래서도 봐봐, 이상 기체 방정식이잖아. 이상 액체 방정식이 아니라고. 이상 기체예요. 기체. 기체에서는 요 압력이라는 거의 정의가 뭔 줄 아니? 내가 이거 수업할 때 얘기했을 거야. 기체에서의 압력의 정의는 용기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예요. 얼마나 많이 충돌하냐? 이게 기체에서의 압력입니다. 너는 오늘 내가 정의에 대한 것도 얘기를 많이 할 거고 기본적인 이제 내용 정리를 할 건데 이 정의에 대한 거는 좀 기억을 잘해야 돼. 특히 이쪽 파트는. 다시 얘기해줄게. 이상기체 방정식 얘기하면서 오늘 뭐 무슨 과정들이 나올 거야. 뭐 등압과정, 등적과정 다 나올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체들의 압력의 정의는 용기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다. 그럼 용기 벽면에 충돌을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압력이 커진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봅시다. 온도를 높였지. 자, 이것도 너희들이 추측해보면 돼. 너네 그 올림픽이 동계올림픽도 있고 하계올림픽도 있지. 동계올림픽에 뭐 하는 거야?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 있잖아. 스케이트 타고 스키 타고 뭐 그런 거. 그럼 하계올림픽 때 뭐 하냐? 거의 하계올림픽 때 육상을 해요. 니들 아는 우사인 볼트 이런 애들이 이번에 동계올림픽 안 나온단 말이야. 하계올림픽에 나와요. 100m 달리기 이런 거 할 때도 여름에 한단 말이야. 왜? 겨울에 하면 쌤 겨울이면 춥잖아요. 그런 게 아니야. 겨울에 하면 기록이 떨어져요. 실제로 기록이 떨어져. 왜 그러냐? 우리 인간도 분자거든. 입자들로 구성됐거든. 입자들로 구성되면 온도에 따라서 운동성이 달라져요. 제일 쉽게 얘기해줄게. 온도가 높아봐.
분자들의 운동성이 더 빨라지겠냐, 느려지겠냐? 빨라지지. 그러니까 커피도 뜨거운 물일 때가 잘 타지는 거야. 그런 얘기 하면 죽일 거야. 찬물에서 잘 타지는데요? 그런 거 말고, 아이스 커피 말고, 그냥 맥심 그 인스턴트 커피야. 그 맥심 커피를 찬물에서 타봐. 안 타지지. 똑같이 한 개 넣어가지고 똑같은 물에 똑같이 저을 거야. 안 타져요. 근데 뜨거운 물에 타면 잘 타진단 말이야. 왜? 뜨거운 물에 물 분자가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잘 섞이는 거예요. 그래도 마찬가지다. 온도가 높아지면 용기 벽면을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해. 그럼 다시 잘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의 운동 속력이 빨라진댔어. 그럼 충돌 횟수가 어떻게 되겠냐? 10L가 그대로 있다면 충돌 횟수가 많아지죠. 더 많아져. 근데 충돌 횟수가 많아진다는 건 압력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럼 압력이 커지면 밖에서 밀어주는 압력은 언제나 1기압이야. 근데 안쪽에서 밀어주는 압력이 이제 1기압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진다는 거잖아. 그럼 이 새끼가 가만히 있겠냐고. 올라가겠지. 그러다가 언제 딱 정지하겠냐? 당연히 역학적 평형을 유지했을 때 정지해요. 결론, 언제든 간에 얘네들이 정지한다는 거는 화학에서 나오고 물리에서 똑같아. 정지한다는 개념은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같아졌을 때 정지하는 거예요. 오케이? 결국은 여기는 언제나 외부의 압력이나 내부의 압력이나 같다는 겁니다. 근데 쌤, 아니 지금 1기압이 같아졌는데 얘가 부피가 커졌잖아요. 왜 커져야 돼? 아까 얘기한 대로 분자의 속력이 빨라져. 그럼 더 많이 충돌해. 그래서 충돌한 것만큼의 압력 때문에 높아지는 거야. 그럼 문제, 10L 있을 때의 충돌 횟수랑 20L가 됐을 때 충돌 횟수는 어떨까? 같겠죠. 그래야 1기압이 같을 거 아니냐. 에? 충돌 횟수는 여기랑 여기 상태는 같아. 그런데 왜 그럼 여기에서 충돌 횟수가 똑같아? 여긴 10L고 얘는 20L밖에 없는데, 얘는 10L밖에 없고 얘는 20L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충돌 횟수의 차이가 생겨? 여기서 더 빠르게 움직이겠죠. 100번 충돌했을 때 확 움직이면 여기도 100번 충돌하면 되잖아. 빨리 움직인다고. 그 빨리 움직인다는 개념이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 아직 문제 한 개도 안 풀었어. 개념을 알아야 돼. 개념을. 자,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 0켈빈에 도착하면 어찌 될 거냐고. 다시 0켈빈의 정의는 분자가 정지한 겁니다. 운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니 쌤, 분자가요 안 움직이면 분자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 없어집니다. 이게 없어져요. 단 분자 자체의 부피만큼은 있겠지. 여기서부터가 얘 이제 가정이에요. 이상기체 방정식을 사용할 땐 다시 실제 기체 방정식이 아니잖아. 이상기체 방정식이잖아. 이상적인 기체다 이거야. 이상적인 기체의 첫 번째 조건은 기체 자체의 부피는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야. 다시 앞으로 배울 모든 내용은 기체를 배울 거야. 이상적인 기체만 배울 거예요. 이상적인 기체는 기체 자체의 부피는 무시야. 그럼 이 기체가 있는데 이 기체 자체 부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안 움직이게 되면은 이 공간이 어떻게 되겠냐? 0입니다. 0. 그래서 이 공간이 0이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부피, 온도. 자, 여기가 0도씨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73도씨라고 보고 플러스 273도씨라고 본다면 마이너스 273도씨일 때는 부피가 어떻게 된다고? 0이라고요. 없어요. 그러다가 여기 원래 0도씨일 때 부피를 V라고 칩시다. V0. 그럼 273도가 되면 부피가 몇 V가 된다고? 2V가 된다고. 부피가 2배 되잖아요. 그럼 요렇게 이제 2배가 올라가게 됐을 때의 지점이 여기야. 0도씨의 지점이 여기야. 부피는 얘는 0이에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샤를 그래프의 그래프라고 하고, 이 그래프는 물리 원에서 많이 안 나옵니다. 근데 개념 얘기하려고 지금 계속 하는 거랬어. 물토랑 화투 가시면 계속 나올 거예요. 아무튼 이런 개념만 있다라는 것만 보면 되고, 그럼 이거는 이제 수업적인 거랑 번외인데, 그럼 진짜 0켈빈 되면은 어떻게 되겠냐? 실제 기체도 진짜 0켈빈 되면은 운동 안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만약에 마이너스 켈빈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 신기하지 않냐? 0켈빈만 하더라도 부피를 차지하는 게 없어. 움직임이 없으니까. 근데 마이너스 켈빈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부피가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야. 어떻게 부피 마이너스 값이 돼?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 테넷을 보세요. 영화 테넷이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화 테넷을 만든 그 인간이 누구야? 그 놀란 감독이라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그 또라이야, 또라이. 얘가 과학 영화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제일 먼저 과학적 영화를 만드는 게 인터스텔라예요. 인터스텔라 보면은 뭐 이제 내 딸내미랑 지구에서 헤어졌는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딸내미 만난 딸내미가 할머니야. 죽어, 좀 있으면. 딸내미가 죽어. 나는 그대로인데. 그걸 상대성 이론할 때 얘기할 거야. 그거가 굉장히 과학적 영화예요. 과학적으로 물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맞아. 그게 상대성 이론에 입각한 거고, 상대성 이론을 해보니까 재밌던 거지, 이 새끼가. 근데 상대성 이론을 어떻게 지가 이게 공부를 했겠냐? 그때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새끼가 상대성 이론을 진짜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스탠퍼드 대학교에 가요. 그 스탠퍼드 대학교의 물리학자가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 있거든. 그 교수님한테 가서 나 이것 좀 공부 좀 해볼래. 그리고 5년 동안 공부합니다. 그 밑에서. 그리고 만든 영화가 인터스텔라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만들었으니까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지금도 상대성 이론이랑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이론이 있어요. 그게 아까 화학 시간에 얘기한 양자역학입니다. 얘가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예요. 0켈빈 이하로 가면. 그럼 지금 0켈빈 이하는 모르겠다 이거야. 근데 0켈빈이면 어떻게 될까? 일단 0켈빈이면 분자가 정지하긴 할 거잖아. 아직 인류는 0켈빈에 못 갔습니다. 이론적인 값이에요. 0켈빈에 만약에 니들이 도착할 수 있다면 너네들도 노벨상을 받을 거예요. 지금 올해인가? 작년인가? 잘 기억이 안 나. 올해 아니면 작년이야. 인류가 만든 가장 낮은 온도가 0.015켈빈까지 갔어. 0.015켈빈. 거기까지 갈 수 있다고. 0켈빈까지 가면은 이제 문제가 좀 된다. 거기서 더 낮출 수도 없겠지만 0켈빈도 이론적으로 못 만들어요. 분자의 모든 운동을 정지하게끔 못 만든다는 거야. 근데 만들면 이제 다른 세상이 열릴 수도 있어. 공간에 왜곡이 생길 거니까. 뒤로 갑니다. 테넷 보신 분들은 아는데? 테넷 본 사람 있냐? 그거 한 번 보고 이해가 다 됐으면 니들은 천재야. 천재라고. 뭐 나는 앞으로 가는데 나의 과학준이, 미래의 과학준이 막 뒤로 가. 그러면서 막 만나면 안 돼. 막 이런 거 얘기를 해. 아무튼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다. 더 산으로 갈 것 같아. 아무튼 이제 샤를 법칙 두 번째 가장 위대한 발견이고, 세 번째, 이건 이제 화학에서 매번 얘기했던 거.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내가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은 애들이 쌤, 화학에서 하는 것도 더럽고 치사하고 제일 짜증나는 새끼가 저 새끼인데 또 나옵니까? 또 나와. 아보가드로 법칙은 너네들도 기억해봐봐. 몇 도 C 몇 기압에서 무엇과 무엇의 관계를 보는 거니? 0도 C 기압에서 뭐와 뭐의 관계를 보는 거야? 0도 C 기압에서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 0도 C 기압에서 모든 기체는 종류에 관계없이 1몰 들어있으면 22.4리터 들어간다. 그거잖아. 근데 2몰이라고 해봐. 그럼 몇 리터야? 44.8리터네. 결론. 뭐와 뭐와의 관계를 본 거야? 몰수와 부피와의 관계를 보는 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자, 대신에 아까 전에 얘기하다가 좀 얘기 안 한 게, 요 보일 법칙은 온도가 일정해야 되고, 샤를 법칙은 무엇이 일정해? 봐봐. 지금 계속적으로 얘가 왔다 갔다 하지만 언제 정지 안 됐어? 압력이 같아질 때. 그래서 얘는 압력이 일정할 때 사용됩니다. 자, 그런데 아보가드로 법칙은 뭐와 뭐까지 일정하게 유지한 거야? 0도씨 1기압. 온도와 압력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대신에 이제 온도와 압력을 똑같이 했을 때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를 보는 거야? 몰수와 부피와의 관계. 결론, 여기도 원래는 몰수 일정하게 해야 돼요. 얘도 원래 몰수 일정하게 해야 돼. 그래서 이상적인 기체 방정식엔 4가지의 물리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4가지의 물리량이 우리가 여태까지 다뤘던 압력, 부피, 온도, 몰수, 요 4가지를 얘는 어떻게 해석하고 얘는 어떻게 해석하고 쟤는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대해서 3가지 방법이 나오고 이걸 하나로 묶은 게 이상기체 방정식이에요. 자, 근데 요거만 봅시다. 보일 법칙은 압력이 증가하게 되잖아. 그러면은 부피가 어떻게 돼? 감소죠. 결국은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가 반비례 관계예요. 근데 샤를 법칙은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뭐가 어떻게 돼? 부피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온도와 부피의 관계는 비례 관계.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법칙은 몰수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 부피가 증가하네? 결국 몰수와 부피도 비례 관계. 그래서 이걸 식을 하나로 만들어 보시면 이상기체 방정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PV는 nRT라는 식이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하나씩 봅시다. 자, 먼저 보일 법칙 적용해 볼게요. 보일 법칙. 보일 법칙은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인데 일정한 것만 지워. 보일 법칙에서는 무엇을 일정하게 둬야 돼? 몰수 일정, 온도 일정. 자, R이라는 거는 기체 상수예요. 상수. 여기 값이 정해져 있다고. 이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얘 일정, 얘 일정, 얘 일정이니까 얘 2개의 곱은 언제나 같다는 겁니다. 이건 값이 일정한 값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증가시켜야 돼. 얘가 10배 줄었잖아? 얘는 10배 증가해야 돼. 그래야 일정하죠. 두 번째, 샤를 법칙. 샤를 법칙은 뭐가 일정해야 돼? 압력과 몰수가 일정해야 돼. 그럼 너 일정. 너 일정. 그럼 너는 없어. 아, 너랑 너와의 관계구나. 그러니까 지금 얘와 얘와의 관계가 비례관계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마지막 아보가드로 법칙. 아보가드로는 몰수와 부피가 어떻게 될 건지 알고 싶고 온도랑 압력은 일정한 조건이에요. 온도 일정, 압력 일정, 상수 부시. 아, 부피와 몰수와의 관계를 알 수 있구나. 그래서 3가지의 어마어마한 발견을 하나로 묶어냈기 때문에 신이 내린 방정식이다라고 불러요. 자, 여기 이상기체 방정식인데,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상적인 기체이기 때문에 기체 자체의 부피는 무시를 해야 돼. 근데 이거 말고도 특징이 또 있어야 돼. 이상적인 기체는 어떤 특징이 또 있어야 될까? 자, 우리가 화학 2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당연히 모르겠지만 모든 입자들은 화학 2를 안 배워도 알긴 알겠다. 만유 인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만유 인력의 뜻이 뭐니? 중력, 맞아. 근데 만유 인력의 뜻이 만자가 만만자예요. 만만자가 모든 물체야. 유자가 있을 유예요. 인력이니까 모든 물체는 인력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분자와 분자 사이에는 어떤 분자든 인력이 있어요. 근데 끌어당기려는 요 인력이 있다면 값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상기체는 모든 분자들, 인력은 무조건 무시합니다. 그래야 말이 돼. 그래서 이상적인 기체 방정식을 우리가 배우는 상태에서 이상기체라는 것 자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상기체는 기체 자체의 부피는 무시하시고 기체 자체의 모든 인력이나 청력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끌어당기는 여든 힘을 다 무시해. 자, 요거만 하고 잠깐 합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상기체 방정식은 있지만 솔직히 얘기하자.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라고 하는 모든 기체는 이상기체가 아니야. 실제 기체예요. 그럼 실제 기체를 우리는 실험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그래도 이상적인 기체에 가깝게 근접하게끔 실험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랑 이거의 값은 있지만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그래도 실제 기체가 조금은 이상기체에 가깝게 행동은 하겠지. 그지? 얘랑 얘를 거의 없을 정도로 유지시키면 돼. 그래서 첫 번째, 기체 자체의 사이즈를 무시할 정도로 실험하려면
어떤 새끼들을 써야 돼? 어떤 새끼? 잘 생각해봐. 이 기체 자체 부피를 무시해야 된단 말이야, 이상기체는. 근데 실제 기체는 기체 부피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은 무시할 정도가 되냐고. 당연히 기체 자체 부피 사이즈가 존나 작으면 되겠지. 그럼 기체 자체의 크기가 작으려면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면 되는 줄 아니? 분자량이 작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분자량이 클수록 점점 사이즈가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화학이랑 물리를 뗄 수가 없어요. 물리도 투에 가면 화투, 물투 하잖아? 다 똑같아. 선생님 이거 물리에 나왔던 건 똑같아. 물리투, 화투 똑같아. 그래서 어쨌든 이상기체라고 얘기를 하려면 실제 기체로 실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이즈를 조금 최소한의 사이즈를 갖는 애들, 걔네들의 특징은 원자량이나 분자량이 작은 애들로 실험하면 조금 나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의 단점을 상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입자들의 인력을 무시해야 돼. 야, 인력이라는 게 내가 아까 얘기한 만유 인력이야. 얘와 얘가 있어. 자, 만유 인력 공식이 어떻게 돼? F는 R제곱분의 질량의 곱이에요. 결론, 이 질량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어찌하면 인력이 최소한이 돼? 거리를 멀리 시키면 됩니다. 그럼 인력이 거의 없어지죠. 그렇지 않냐? 자세히 얘기해 줄게. 인력을 무시하려면은 만유 인력 값이 가장 적어야 돼. 근데 얘 질량이나 얘 질량을 무시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만유 인력 값이 작으려면 거리만 늘리면 돼요. 그럼 거리를 늘린다는 건 우리가 얘기했던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애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 거리를 멀리 시켜야 돼. 첫 번째, 온도. 맞아. 온도를 어찌하면 돼? 존나게 높이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분자들의 운동이 더 빨라져. 그럼 입자 사이 간격이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온도를 높이면 조금이라도 이상기체에 가깝게 행동해.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돼? 두 번째, 압력이죠. 압력을 굉장히 줄이면 됩니다. 압력은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했잖아. 눌러지는 힘, 이게 압력이야. 그럼 최대한 많이 눌러버리면 여기에 있는 입자수나 여기에 있는 입자수는 똑같은데 눌렸으니까 당연히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었겠지. 이거를 최대한 멀리 시켜주면 인력이 최소한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물론 이런 것들은 시험에 다 나오진 않아요. 근데 내가 오늘 수업할 연력학 1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게 먼저 선행이 되면 훨씬 나을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도 오늘 배웠던 거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영상 보내줄 테니 꼭 다시 한번 보시고 이게 된 상태에서 연력학 봅시다. 첫 타잔지. 잠깐만. 에어컨 난 너무 시원해서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 천국이야, 천국.